night. Happy New Year.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s. 주말 사이 세계를 뒤흔든 이 뉴스. 그런데 미국의 마두로 주출이 한중 정상회담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외교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은 특급 예우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보통 차관급들이 영접을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장관급, 우리로 따지면 과기부 장관에 예. 해당되는 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영접을 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어쨌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한중 정상회담. 2달여 만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예, 새해 첫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대는 중국 베이징이 됐습니다. 지난 가을이었죠. 경주 에이펙 이후에 2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걸로 보입니다. 한한령 해제가 최대 화두로 보이고요. 과연 우리나라 K 아티스트들이 중국 무대에서 자유롭게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기대도 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취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한한령 해제 사실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경주 이어서 두 번째니까요. 근데 아직이라는 전망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렇게 눌러왔다고 보거든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또 음성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 입장이 아닌 형태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2달 만에 다시 만난다는 하나의 긍정적 측면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물론 이 평화적인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또 보태긴 했습니다만 예. 중국에게 선의의 립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특성이 저는 한한령은 자연스럽게 아마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경제 관련 교류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애초에 중국 정부가 제안한다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조심조심 이렇게 이른바 신압으로 이렇게 될 것 그게 같다.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베이징 현지에 도착을 했고요. 장관급이 영접을 나온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중국 국빈 방문 첫날 현지 동포들을 만나서 이번 일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월 시진핑 주석께서 11년 만에 국빈 방한 한 데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합니다. 불과 2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예, 김동원 위원님. 네. 그런데 중국이 베네수엘라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도 중국 특사들이 마두로 대통령 만난 장면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어떤 베네수엘라 상황도 좀 언급이 되리라 보세요?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은 될 수밖에 없죠. 예. 티타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온 전 그 지구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이 될 겁니다. 예. 중국으로서는 이 국면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아마 유도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석유의 75%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중국의 주유소격으로 지금 돼 있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유소가 베네수엘라라면은 지금은 그게 중국의 주유소로 성격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예. 한 그 우군을 포섭하는
이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과 어떻게든지 이 경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방중하기 전에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뭐 이것도 잘된 포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그런 거라 어차피 한중 정상회담이 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 원하는 답변을 적시에 그걸 풀어야 되는데 방중하기 전에 풀었다 하는 얘기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때 이 터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아마 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전략적인 머리를 짜낼 것입니다. 예. 여기에 부득이 이재명 대통령이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더 주시를 해봅니다. 예. 지금 자료 영상으로요. 바로 어젯밤이죠. 가운데 키가 큰 이 수염이 있는 남성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요원들에 의해서 양팔이 잡혀서 수갑을 찬 채 어디론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여야 패널들을 모시고 국내 정치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했는데 뭐 전 세계적인 또 외교 정치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여러분께도 좀 질문을 드립니다. 조기현 의원님,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좀 큰일이 터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전면적 관계 복원 또 협력이라는 공동의 이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막거나 좀 안 좋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이 마두로 체포 작전이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문제까지도 고려된 것은 분명하지만 뭐 지금 대부분 다 분석이 공통적으로 하듯이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 실질적 목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물론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협력 관계가 있지만 지금 이번 사태가 한중 정상회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각의 분석처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거나 어느 편에 서기를 강요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 문화, 교류, 협력에 방점을 찍고 그 관련된 상호 이익 중심의 정상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진행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벽난도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중 간 고려시대 교류 협력의 상징인 거죠. 외교적 갈등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했던 역사를 지금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그 계획이 단순하게 지금의 어떤 관계 복원을 넘어서서 30년간의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한 것을 보면 양국 정상이 양국의 이익이 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직접적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베이징 현지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앞서 기업인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10개 정도의 MOU도 체결된다고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정상이 첫 국빈입니다. 중국이 맞이하는 국빈으로 따져도 당연히 올 초니까요. 한국이 첫 국빈이기도 합니다. 마두로 체포 후에요. 미 백악관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FAFO 이게 이제 욕설이라서 뭐 F로 시작한 욕설이라서 저희가 뭐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까불면 다친다 뭐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욕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이게 글쎄요. FAFO 까불면 다친다라는 걸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미국 정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행보를. 뭐 미국이 우리 세계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이건 미국이 야수의 마음으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직접적으로는 아마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직 부통령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문제 또는 뭐 한국의 모 정치인처럼 한국 정부로 확대 해석하는 이런 이야기는 거의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국제 정체를 과거의 체제 전쟁으로 봐서는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즉 개별 국가의 개별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극단적 경쟁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서 베네수엘라 침공을 한 미국을 또 칭찬을 합니다. 예. 이거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보지 체제라든가 가해자, 피해자로 보지 않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이익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마두로 체포 관련해서 김기영 의원님, 이게 뭐 진짜로 믿는 건지 그냥 온라인에서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농담이겠죠.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마두로 관련해서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보느냐, 미국이 아니면 사실상의 마약 카르텔의 범죄 우두머리로 보느냐,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의 어떤 대통령, 수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해서 그 사람을 납치해 가서 그런 부분은 비민주적입니다. 야만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보면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마약의 일종의 채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마약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마약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일종의 채널로서 그걸 인정하고 있고, 요번에 사실상 기소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약 혐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약 테러리즘이라고 얘기돼 있는데요. 마약 테러리즘은 마약 범죄를 넘어서 정부나 국가를 위협할 수준의 어떤 테러까지 할 수 있을 어떤 조직적인 그런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미국의 어떤 군인들이 가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일단 이 마두로에 대해서 규정을 미국은 범죄 집단의 어떤 수장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나라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침범했느냐 아니면 범죄 조직 단체의 어떤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데려오느냐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어떤 반미, 이 반미 그리고 친중적인 요소에 대해서 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퓰리즘 성격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1의 석유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적인 성격과 그리고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부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법부를 겁박해서 대법원장을 늘리고 있는 이런 행태, 그러니까 행정을 넘어서 입법을 넘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예. 무상복지에 대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흐름과 맥이 닿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낸 이른바 논평 관련이기도 한데 잠시 후에 네 분의 의견 모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외교부가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걸 좀 볼게요. 베네수엘라 국민 의사를 존중한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서 현지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길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많이 고민하고 낸 듯한 그런 고시면적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교의 핵심은 선악의 판단이 아닙니다. 국익이란 두 글자가 확고히 중심에 서야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영역이 바로 외교입니다. 예. 이것이 이 마두로 축출이 이걸 세계사적으로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외교는 확실합니다.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저렇게 레토릭이 되는 것은 뭐 일견 당연한 것이고요. 저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또 다른 그 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가 좀 밋밋하지만 적절하게 이 성명을 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제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어떤 그 상황을 빗대어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베네수엘라
가 사법적인 롤 모델이다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오늘 뜨겁게 달궜던 지금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법적인 그런 그 모델을 칭찬을 하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 통제,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모델이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선택을 했던 그런 방안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압박하고 그거 관련된 그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이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뭐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더 나가면 안 되고요. 지금 자꾸 다음에는 뭐 한국이다, 또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이 같은 운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비판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적절한 선을 유지를 하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라 가족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때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몰락했다.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다. 지금의 한국 상황과 꼭 빼닮았다라는 취지로 분석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도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 비슷한 취지로 한국에 보내는 경고다 뭐 이런 취지의 문구들도 나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예. 베네수엘라 비유 이번에는 적절했나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극우적 선동이라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끔 민주당의 어떤 사법개혁이나 검찰 개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경제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도 베네수엘라를 자꾸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로 가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진영을 떠나서 매우 불쾌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특정 국가를 저렇게 비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 사례를 지금 한국의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의식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봅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어떤 석유 중심의 단일 경제 체제, 그리고 장기 독재, 이 뭐 극단적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은 그냥 그거로서 평가하면 될 일이지, 이걸 한국의 어떤 상황과 비교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 단 한 번 그런 비슷한 사례를 비유할 수 있었다면 그게 12.3 비상계엄 내란이죠. 성공했다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선동을 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실제 보수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 사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예.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이런 글들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지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글이었다고 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네. 당 공식 대변인 논평에도 어제 베네수엘라가 던지는 경고,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나왔거든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권력이 상권 분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에 기초된 상권 분립을 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군부 독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선거는 이루어졌지만 세 차례 어떤 선거를 통했지만 마지막 선거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라고 명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선거를 통해 도입됐지만 장악했지만 결국은 사법부를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대법관 수를 확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란 걸 만들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대법관 수를 늘리고 3심제가 아니라 아예 4심제, 소위 말해서 헌재까지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1심만 무죄가 나와도 이거 항소 포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부분이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마두로 전에 차베스가 될 때는 유가가 뛰기 때문에 무상 시리즈를 많이 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교통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고요.
심지어 가격 통제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만들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론 똑같이 베네수엘라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예. 미래보다는 현재 유지를 위해서 미래의 몫인 어떻게 보면 국채 110조 원이라는 그런 국채를 계속 끌어다가 매해 쓴다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정부의 입장에서 좀 더 베네수엘라처럼 현상 유지적으로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저는 가능한 대목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더 나가서 마두로가 체포된 것처럼 뭔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과는 비교의 맥락이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의원님, 사실 뭐 진보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할 때 뭐 베네수엘라가 같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신문 뭐 논평 같은 데 많이 나오기도 했고 오래된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유 삼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진보 정부가 언제 있었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진보 정부라고 한 적이 단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 정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참 농담 비슷하게 국민의힘 앞마당에 베네수엘라 놔줘야 되나? 아니면 국민의힘 전원을 베네수엘라에 한번 유학 한번 보내드려야 되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크기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했으면 좋겠다는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는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관료 독재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망한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응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요. 이완용이 고종 황제 앞에서 일본말 안 들으면은 고종 황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발 저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비판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교할 것과 비교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라는 전제하에서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김동원 의원님.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마두로 체포 장면을 보고 긴장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추정의 기사도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긴장을 한 부분이 하나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핵이 있다라는 자신감 두 개가 아마 처음에는 몹시 긴장을 했겠죠. 예. 야, 나도 이거 저 이설주 내 부인하고 자다가 쥐도 해도 모르게 미국으로 묶여서 압송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당연히 있었겠죠. 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파워 이것은 김정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한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중계를 했겠지만 야, 나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아하,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핵이 있지. 잘했어. 내가 핵 개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서방의 어떤 그 압력에도 내가 잘했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마음이 아마 상당히 겹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핵에 대해서는 이번 그 마두로 사태에 이 빗대어서 김정은의 핵 포기는 더 어려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에겐 핵이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빈도수가 더 자주 아마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두로 사태에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핵 도발뿐만이 아니라 핵 과시 이제 저는 머지않아 핵 그 영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핵 예. 실험도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마 핵을 더 가까이 하려는 시도가 김정은한테는 있다. 두 가지가 교차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패권 행위는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베네수엘라 상황을 진단했는데 이게 또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대변인이 이렇게 내놓은 거라서 어느 정도 좀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또 붙더라고요. 박진영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변수가 이번 상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낡은 이념의 틀에서 현재의 국제 정치를 보면 안 됩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 우선입니다. 모두가 다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은 베네수엘라를 옹호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잘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이념이라든가 과거의 사상체계 이런 것들은 다 버린 조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과 북한의 문제도 앞서 우리 그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위협성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기대어 북한은 우리는 베네수엘라는 별 관계없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는 우리와 별 관계없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행동이 국제정치에서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경제적 관계, 미국 우선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개별적 주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뭐 이준석 대표든지 나경원 전 의원이든지 예. 제발 과거의 잣대로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이념화시켜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용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어제 마두로 체포 관련한 페이스북 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